전 세계 항공 매뉴얼 어디에도 없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엔진 이상, 기내 혼란, 그리고 제한된 시간. 누구도 정답을 확신하지 못하던 순간, 한 비행기는 교범이 아닌 판단으로 착륙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결정을 내린 사람이 조종사도 전문가도 아닌 한국인 탑승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규정을 지키는 사람과 그 규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매뉴얼을 붙잡고 있던 그때, 한 사람은 조용히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목숨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곧 CNN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고 많은 이들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 순간에 한국인이었을까요? 지금 그 판단의 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해외 감동 실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인의 품격 있는 순간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브라보 감동 스토리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안나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승무원 훈련을 받았고 이제 7년째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게 규정이란 신뢰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절차를 따르면 안전이 보장되고 매뉴얼을 숙지하면 어떤 상황도 대응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저는 늘 체크리스트를 2번씩 확인했고 브리핑 시간에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행도 그랬습니다. 취리히발 상하이행 LX188편. 기체는 보잉 777-302R, 제가 수십 번 탑승했던 장거리 전용 기종이었습니다. 비행 시간은 11시간 20분.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이 노선은 제가 담당하는 주요 비행 중 하나였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출장객이거나 관광객이었죠. 탑승 전 브리핑에서 기장은 날씨가 양호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푸동공항의 시정도 좋고 바람도 약하다고 했죠. 순조로운 비행이 예상되었습니다.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라 그런지 짐이 많았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여행용 베개를 든 사람들, 노트북 가방을 맨 비즈니스맨들. 저는 입구에서 미소를 지으며 좌석 번호를 안내했습니다. 11시간. 긴 시간이지만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앞 좌석 3호에 앉은 미국인 승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마이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면서 기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점검하는 모습이 보였죠. 장거리 비행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창가 좌석 12F에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아이는 5살쯤 되어 보였고 엄마는 아이에게 태블릿과 인형을 챙겨주었습니다. 긴 비행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소피라는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아이가 창밖을 보며 손을 흔들자 소피도 따라 웃었습니다. 평범한 출발의 풍경이었습니다. 출발 준비가 끝나고 기체가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안전 시연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절차를 되뇌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비상탈출구. 손동작 하나하나가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익숙한 동작이었죠. 이륙은 순조로웠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고 취리히의 풍경이 작아졌습니다. 알프스가 보였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벨트 착용 사인이 꺼지자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기내식이 나갔고 영화가 시작되었고 불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잠들었죠. 저는 복도를 오가며 담요를 덮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아이를 달래는 부모를 도왔습니다. 11시간의 루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간, 8시간, 9시간. 러시아 상공을 지나고 몽골 상공을 지나고 중국 상공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상하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차양이 올라갔고 화장실에 줄이 생겼고 기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도착 40분 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2시 40분이며 날씨는 맑고 기온은 22도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안도했습니다. 긴 여행이 끝나간다는 안도였죠.
짐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곧 중국 땅이 보일 것이었습니다. 저도 안도했습니다. 순조로운 비행이었습니다. 난기류도 없었고 승객 문제도 없었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죠. 이제 40분만 더 견디면 되었습니다. 그때 중간 좌석에 앉은 한 승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씨.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승객들과 달랐습니다. 짐을 정리하지도 않았고 창밖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자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귀에 이어폰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여행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착륙 35분 전,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승객들이 귀를 만지고 하품을 하고 껌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하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저만 느낄 정도로. 손에 든 물잔이 살짝 흔들렸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진동이 계속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8초마다 한 번씩.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조종실에서는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염려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착륙 준비 중에 가끔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딩동.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죠. 승객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터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좌측 엔진 이상 신호. 상황 점검 중. 승객 안정 유지.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엔진 이상. 착륙 35분 전에. 거의 다 왔는데. 기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승객들은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 소리가 줄어들었고 몇몇은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마이클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안전벨트를 움켜쥔 채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괜찮은 겁니까? 저는 훈련받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착륙 준비 중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표준 매뉴얼 문장이었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하고 안심시키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 목소리가 기내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흩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내를 천천히 걸으며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소피는 루카를 다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을 잘 견뎌냈는데 이제 와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뒤쪽 좌석의 승객들도 긴장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더 잔인했습니다. 11시간을 무사히 날아왔는데 마지막 35분에 문제가 생긴 것. 그때 제 시선이 다시 15시로 향했습니다. 그 한국인 남성. 그는 이제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체 바닥을 보고 있었죠. 정확히는 바닥을 통해 무언가를 느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팔걸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고 있었죠. 진동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없었습니다. 대신 집중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침착한 눈빛이었죠. 아닙니다. 곧 도착하겠죠? 네, 35분 후 상하이 착륙 예정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다시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11시간 내내 조용했던 그 승객이 왜 지금 이렇게 집중하고 있을까? 진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승객 대부분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기내에 퍼졌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추가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 비행기였을까? 11시간을 무사히 날아왔는데
상하이가 코앞인데 왜 하필 지금일까? 그리고 왜 15시에 그 승객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기체는 계속 하강했고 저는 복도를 오가며 승객들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규정만으로 충분한가? 매뉴얼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다음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격이 불규칙해졌습니다. 8초마다 한 번씩 오던 진동이 이제는 5초, 7초, 다시 3초. 패턴을 예측할 수 없었고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기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죠. 저는 기내를 오갔습니다. 표정은 관리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승객에게 물을 건넬 때 컵이 흔들렸습니다. 11시간을 무사히 견뎠는데 마지막 30분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앞쪽 좌석의 마이클은 이제 질문을 멈췄습니다. 대신 창밖을 응시했죠. 그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빠르게. 딱, 딱, 딱. 12F 좌석의 소피는 루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귀를 막았죠. 한 손으로 왼쪽 귀를, 다른 손으로 오른쪽 귀를.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소피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보다 더 심하게.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물이나 담요가 필요하신가요? 소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뒤쪽에 하일리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걸까요? 21호의 프랑스 여성은 노트북을 덮고 손을 서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기내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소리는 가득했습니다. 엔진음, 진동음, 누군가의 숨소리, 마이클의 손톱소리. 저는 다시 15시 좌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한국인 승객. 그는 여전히 같은 자세였습니다. 오른손이 팔걸이에서 살짝 떨어져 있었고 손바닥이 기체 바닥을 향하고 있었죠. 무엇을 느끼려는 걸까요? 그의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분석이었습니다. 그때 기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기내 전체가 왼쪽으로 기울었고 저는 좌석 손잡이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선반 위에서 가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쿵. 루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피는 아이를 더 세게 안았고 자신도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마이클이 벨트를 풀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다가갔습니다. 죄송하지만 착석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곧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이 상태로 착륙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승객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멍하니 앞을 봤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두려움을 견디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15시. 그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침착했고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을 때도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했죠. 마치 그 충격이 필요한 정보였던 것처럼. 저는 그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항공 쪽 일을 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분야입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침착한 표정, 판단을 준비하는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조종실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자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좌측 엔진 출력 불안정. 상황 악화.
비상착륙 검토 중. 제 손이 떨렸습니다. 비상착륙. 7년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저는 승객들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규정은 명확했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다시 15시를 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있었죠. 그의 눈빛에는 질문이 아니라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곧 무언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할 것이라는 것을. 기내는 여전히 떨렸고 승객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제가 믿던 규정과 지금 필요한 무언가 사이에 그 균열은 15시 좌석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미세하지 않았습니다. 기체 전체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일정한 리듬을 잃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예측할 수 없었죠. 엔진 소음도 변했습니다. 낮은 웅웅거림이 높은 비명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낮아졌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좌측 엔진의 소리가 명확히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죠. 마이클이 벨트를 풀었습니다. 저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숨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주변 승객들이 그를 봤습니다. 공포가 전염되기 시작했죠. 19비의 남성이 벨트에 손을 댔고 22시의 여성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패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서.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침착하게 규정대로. 승객님, 지금은 착석이 필수입니다. 조종실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통제요? 이게 통제된 상황으로 보입니까? 마이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내 전체에 울렸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앉아주십시오. 그는 저를 봤습니다. 눈에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앉았습니다. 선택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복도로 돌아섰습니다. 소피는 루카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아이는 엄마 품에서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일리히는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프랑스 여성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인사였을까요? 기내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통제가 사라지고 있었죠. 저는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종실에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기술적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착석하시고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밝았고 너무 가벼웠고 너무 거짓말 같았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점검이요? 지금 이게 점검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규정 문장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들이 더 이상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15시 좌석의 민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벨트를 풀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옆 좌석의 승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조언이었죠. 목소리에 공포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옆 좌석의 남성이 그를 봤습니다.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민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16D의 여성 승객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방은 나중에 챙기셔도 됩니다. 지금은 앉아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성은 선반 위 가방에서 손을 뺐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제 매뉴얼 문장에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민주는 앞좌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 느껴지는 진동은 엔진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하지만 통제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기내 전체에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주변 몇 명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공포에서 집중으로. 저는 그에게 다가가야 했습니다. 승무원으로서 개입해야 했습니다. 승객이 다른 승객에게 기술적 설명을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죠. 하지만 제 발이 멈췄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15D의 남성은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었고 16C의 여성은 가방을 놓았고 뒤쪽에 누군가는 벨트를 다시 조였습니다. 민준의 말 한마디가 제 수십 번의 안내방송보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클도 들었을까요? 그는 여전히 벨트를 쥐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강했습니다. 선반에서 가방이 또 떨어졌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 주변의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놀랐지만 패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벨트를 확인하고 호흡을 가다듬고 서로를 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상황을 통제하는 장면. 규정도 매뉴얼도 제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침착한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공포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7년간 훈련받았고 수백 번 비행했고 모든 규정을 외웠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은 벨트를 푼 적도 없고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고 그저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민주는 다시 앞을 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복도에 서서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통제는 규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 상하이까지 25분. 하지만 이 2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곧 무언가를 제안할 것이라는 것을. 그 제안이 제 모든 규정을 흔들 것이라는 것을. 민준이 벨트를 풀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승무원의 본능이었죠. 그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먼저 제게 왔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과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방금 제가 못한 일을 했는데 왜 그가 사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주변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조종실에서 상하이 착륙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진동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10분 전과 지금이 다릅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8초 간격이었습니다. 이제는 3초입니다. 간격이 짧아질수록 불균형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8초, 3초. 저는 그 숫자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세고 있었습니다. 좌측 엔진입니다. 우측보다 0.3초 먼저 진동합니다. 0.3초. 그렇게 미세한 차이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현재 속도로 상하이까지는 25분입니다. 하지만 진동 간격 감소 속도를 보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15분 안에 임계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계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임계점이 뭘까요? 통제 불능? 저는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이 12분 거리에 있습니다. 인천공항? 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상하이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은 한국이었죠.
회항입니까? 네. 상하이까지 25분을 더 가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목적지를 바꾸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1시간을 날아온 목적지를. 왜 인천입니까? 다른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4시간 비상대응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소방과 구조 인프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체계적입니다. 착륙 후 승객 처리, 비상 의료 지원, 모든 것이 신속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상하이는요? 상하이도 큰 공항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 25분을 더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언어 소통이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인천에는 다국어 지원이 즉각적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승객들은 대부분 유럽인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머릿속에서 규정과 그의 판단이 충돌했습니다. 외부 승객의 의견을 전달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승무원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계산이 맞다면? 임계점이 15분이라면?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항공기 시스템을 다루는 일을 합니다. 한국에서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말을 조종실에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달하신다면 결정은 기장이 하실 겁니다. 저는 단지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가능성. 완벽한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은 이 기체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내를 둘러봤습니다. 소피가 루카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벨트를 쥐고 있었고 하일리이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8명. 이 기체에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루카. 5살. 상하이에서 아빠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소피. 젊은 엄마. 3년 만에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마이클. 불안한 사람. 하지만 살고 싶은 사람. 이들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하이까지 25분을 버틸 확률보다 인천까지 12분을 가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확률.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확률. 가능성. 추정. 모두 불확실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민준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종실입니까? 승무원 안나입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안나, 지금은 바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 중 한 분이 정보를 주셨습니다. 정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좌측 엔진 진동이 우측보다 0.3초 빠릅니다. 진동 간격이 8초에서 3초로 감소했고 이 속도라면 15분 내 임계점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하이까지 25분보다 인천공항 회항이 더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12분 거리이고 비상대응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었습니다. 저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장이 물었습니다. 그 승객은 누구입니까? 항공기 시스템 관련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또 침묵. 그리고 기장의 목소리. 계산을 확인하겠습니다. 대기하십시오.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일이 뭘까요? 규정을 어겼습니다. 승객의 말을 조종실에 전달했습니다. 만약 그의 계산이 틀렸다면,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모든 책임은 제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판단은 숫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규정을 따르는 승무원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승무원이 되기 위한. 저는 기내를 걸었습니다. 승객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방금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제 기준을 바꿨다는 것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인터폰이 끊긴 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수화기를 쥐고 있었고 귀는 조종실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내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진동은 계속되었고 엔진 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기체의 흔들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의 흔들림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선택이 맞았을까요? 민준의 계산이 정확할까요?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승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15시 좌석에 앉아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조종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우측에서 나는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출력을 조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말한 그것이었을까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체의 흔들림이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왼쪽으로 기울던 것이 조금씩 수평을 찾기 시작했죠. 진동도 변했습니다. 불규칙하던 간격이 약간 안정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확인이 있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나 기장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경로를 변경합니다.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12분.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 자세를 안내하십시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민준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나. 네.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방송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장입니다.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12분 후 비상 착륙을 실시합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침묵이었습니다. 공포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비명도 울음도 없었습니다. 대신 집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승무원을 봤습니다. 저와 마르쿠스, 다른 동료들을. 우리는 각자의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리를 모으십시오. 소피는 루카를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아이를 꽉 안고 몸을 숙였죠. 루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질문을 멈췄습니다. 그는 자세를 취하면서 옆 승객을 도왔습니다. 노인 승객의 벨트를 확인해주고 안경을 벗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일리히는 눈을 떴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아니라 준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여성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선반에 밀어넣고 몸을 숙였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벨트, 자세, 짐. 모든 것이 규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5시를 지나칠 때 민준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저를 봤죠. 아닙니다. 안나, 당신이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결정한 것은 제였습니다. 그는 정보를 줬을 뿐이고 선택은 제가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하강하고 있었죠. 빠르게. 창밖을 보니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민준의 나라. 그가 말한 인천공항. 저는 제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석. 벨트를 채우고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내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78명의 숨소리.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건물들이 보였고 활주로가 보였고 소방차들이 보였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한 대로 인천공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우측 출력 조정이 균형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더 이상 불규칙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계산과 현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매뉴얼이 아니라 한 승객의 계산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이 저라는 것을. 땅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닿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규정을 따르는 신에게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무언가에게.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착륙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가까워졌습니다. 1m, 50cm, 30cm.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78명의 심장이 하나의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쿵.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강했습니다. 부드러운 착륙이 아니었죠. 기체 전체가 흔들렸고 짐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에 있었습니다. 살아서. 역추진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굉음이 기내를 채웠습니다. 기체가 감속했습니다. 빠르게. 저는 벨트에 눌렸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500m, 400m, 300m. 그리고 멈췄습니다. 완전히.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리고 누군가 울었습니다. 소피였습니다. 루카를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아이도 따라 울었죠. 하지만 이번엔 웃으면서. 하일리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를 마치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마이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벨트를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여성은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히스테리처럼. 하지만 그것은 생존자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벨트를 풀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어섰을 때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마르쿠스가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해냈어요, 안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소방차들이 기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인천공항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공항 직원들이 올라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모두 괜찮으십니까? 부상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명이 소피에게 갔고 다른 한 명이 노인 승객들을 확인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동버스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말한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서로를 부축하며 누군가는 여전히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피가 루카를 안고 통로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엄마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이클이 저를 지나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았습니다. 3개.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십시오. 라는 평소의 인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5시에 민준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승객들보다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인 승객이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고 아이를 안은 엄마의 가방을 들어주고 발이 불편한 사람을 부축했습니다. 소피가 출구에 도착했을 때 루카가 인형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굴러갔죠. 소피는 아이를 안고 있어서 몸을 숙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인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소피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소피와 루카가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보다 누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멈췄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11시간 동안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입니다. 민준. 저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안나, 당신이 선택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정보를 드렸을 뿐입니다. 용기는 당신이 낸 겁니다. 용기.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규정을 어긴 것이었을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직원들이 잘 처리할 겁니다. 승객들은 호텔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항공사가 다음 비행을 준비할 겁니다. 여기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감사합니다, 민준.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평범한 뒷모습. 하지만 그 뒷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영웅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조용하고 침착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난다는 것을, 그리고 일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내가 비었습니다. 78명이 모두 내렸습니다. 살아서. 저는 빈 좌석들을 봤습니다. 3A, 12F, 15C, 18D, 21A. 각각의 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고 살고 싶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규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뉴얼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계산과 한 사람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저는 평생 짊어질 것입니다. 무겁지만 자랑스러운 무게였습니다. 저는 15C 좌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앉았던 자리.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존경은 대개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화려한 말이나 큰 제스처가 아니라
작은 행동과 정확한 판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는 용기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나라, 우리를 살린 곳. 터미널에서 저는 민준을 다시 봤습니다. 승객들이 입국장으로 흩어지는 동안 그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이미 감사는 전했는데. 하지만 제 발은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나. 또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발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는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나.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단지 숫자를 계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숫자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게 용기입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을 낮추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 당신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확신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만 알았죠.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인천공항도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럽 공항들만 알았거든요. 제 고백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민준은 웃었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인천공항은 놀라웠습니다. 대응이, 시스템이, 모든 것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공항이라고 해서, 한국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당신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편견을 넘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맞았습니다. 저는 의심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한국을, 그리고 민준을. 동양인 승객의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항공기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한국 항공사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히 아셨군요. 네. 하지만 아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결정했습니다. 그는 계속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민준 씨 연락처를.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왜 연락처를 받으려는 걸까요? 보고서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일까요? 민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저도 드려야 하는데. 지금은 없네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아, 인천공항 구경은 하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항공사가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취리히로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푹 쉬십시오. 오늘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당신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할 말은 많았지만 필요하지 않은 침묵이었죠. 그럼 안녕히.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공항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제 손에는 그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3일 후 CNN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취리 휘발 상하 이행 LX188편 엔진 이상으로 인천 긴급 착륙 전원 생존. 기자가 인천공항을 취재했습니다. 신속한 대응, 완벽한 시스템 승객들의 증언. 마이클이 인터뷰했습니다. 승무원들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대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소피도 나왔습니다. 루카를 안고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습니다. 한국에 감사합니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아직 말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기자는 물었습니다. 왜 인천으로 회항했느냐고. 누가 그 결정을 했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승객 중 한 분이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승객은요? 한국 분이었습니다. 항공 전문가였습니다. 이름은요? 저는 민준의 명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자가 더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저는 민준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명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감사합니까? 이미 했습니다. 안부입니까? 어색합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다고. 그건 이상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취리히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영웅처럼.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안나 잘했습니다. 그 승객의 조언을 전달한 것,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승객이 없었다면. 하지만 당신이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었다고. 당신이 선택했다고. 당신이 용기를 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민준에게 있었다는 것을. 11시간 내내 침묵하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 정확한 계산을 제시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그를 떠올렸습니다. 15시 좌석에 앉아 바닥을 느끼던 모습. 주변 승객들에게 차분히 말하던 목소리. 제 이름을 불러주던 순간. 당신이 더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자주 떠올리는 걸까요? 감사해서일까요? 존경해서일까요?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민주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11시간을 함께 날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서로를 모르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가 제 기준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규정을 따르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규정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손에는 여전히 그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연락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억 속에만 남겨둘까요?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은 그 조용한 한국인 승객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8장 기준이 바뀐 자리 결심.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비행 준비를 하는 날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페이지들이었습니다. 비상 절차, 승객 대응, 안전 지침. 7년간 외웠던 문장들이었죠.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책보다 빠르다는 것을. 규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브리핑룸에서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안나, 그날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승객을 믿었습니다. 한국인 승객이었죠. 한국? 인천공항? 네. 처음 가봤는데. 놀라웠습니다. 뭐가요? 모든 것이요. 시스템, 대응 속도, 사람들. 우리가 착륙하자마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급차, 의료진, 통역사, 이동버스. 5분 만에 78명 전원이 안전하게 터미널로 이동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편견이 있었죠. 아시아 공항이라고 해서.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제 고백이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승객은 어떻게 됐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명함은 받았는데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제 편견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인천을 그리고 민준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천공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 12년 연속. 국제공항협의회 선정 최우수 공항. 비상대응 시스템 글로벌 표준.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차들, 즉각 투입된 의료진들, 유창한 영어로 안내하던 직원들, 승객 한 명 한 명을 확인하던 세심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 작동하던 시스템. 민준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여기는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첨단 기술, 의료 수준, 인프라, 안전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이 제게 준 건 계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편견 너머에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비행은 프랑크푸르트행이었습니다. 탑승 중에 한국인 승객이 올라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민준과 비슷한 나이였죠. 저는 자동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식 인사였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해보는 인사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비행 중에 그 승객이 물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물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서울에서요. 서울. 민준의 명함에 적혀 있던 도시였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셨겠네요. 네, 자주 이용합니다. 좋은 공항이죠. 승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3개월 전에 비상 착륙으로. 아, 그 사건. 뉴스에서 봤습니다. 전원 무사했죠? 네. 인천공항 덕분이었습니다. 승객의 얼굴에 자부심이 스쳤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자부심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비행이 끝나고 호텔방에서 저는 민준의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3개월 동안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민준 씨 안나입니다. 3개월이 지났네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 기준을 바꿔주셨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안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바꾼 건 당신 스스로입니다. 저는 단지 계기였을 뿐입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연락주세요. 인천공항이 아닌 서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서울을 보여주고 싶다고. 관광 안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했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당신이 맞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체계적인 나라인 줄 몰랐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편견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건 넘어서는 것이죠.
당신은 그걸 해냈습니다. 그날 기내에서 일주일 후 저는 새로운 비행 스케줄을 받았습니다. 취리히발 서울행.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서울. 민준의 도시. 저는 즉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 갑니다. 2일 체류 예정입니다. 시간 되십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공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연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기준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규정만 따르던 승무원에서 사람을 먼저 보는 승무원으로, 유럽만 알던 사람에서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편견을 가진 사람에서 경험으로 배우는 사람으로, 그 모든 변화는 한 한국인 승객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15시 좌석에 앉아 조용히 계산하던 그 사람.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자랑하지 않고 사실로 말하던 그 사람. 자신의 공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추켜 세우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전문성은 조용하다는 것을, 진짜 우수함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진짜 강함은 겸손 속에 있다는 것을.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규정을 따르는 승무원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승무원이 되기로 했다. 매뉴얼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규정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편견을 버리는 겸손이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사람은 한 한국인 승객이었다. 민준. 그의 이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시스템도, 그것들이 제 인생을 바꿨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취리히의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민준의 미소를, 그리고 제가 아직 보지 못한 하지만 이미 존경하게 된 그 나라를. 비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규정 너머를 보는 사람, 편견 너머를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 그 변화의 시작은 15시 좌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나와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78명의 생명을 구했고 한 나라의 시스템이 그 용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넘어선 신뢰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이야기,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